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다시 전지적 의사 시점 들어가는데 이것도 약간 뒷북이에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미 팬데믹으로 판정이 난 바이러스성 전염병 때문에 아주 더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게 작년에도 다른 드라마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고 구해줘. 네. 그것도 역시 웹툰이. 그럼요. 하여튼에 이 사이비 종교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현재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온 10분과 같이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토대로 많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저는 질문자로서 날로 먹도록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도 정신병인가요? 정신병이라고까지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람이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느낀 결론은 정말 그분들 다 하나하나 다 너무 똑똑하고 멀쩡한 분들이었어요. 전남 쪽에 지금 대학교 2개에서 한 학교에 2만 명이 정원인데 1200명, 1400명이 이 종교에 소속돼 있다 그래요. 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 시대의 젊은 대학교 1, 2학년, 3, 4학년 이 친구들이 정말 쉽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쭉 드려보면 한 명의 교원을 포섭하기 위해서 보통 최소 20명, 많게는 40명이 붙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완벽한 내 편을 만들면 또 그 사람이 또 20명, 40명의 동원이 되고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건데 당신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얘기를 훅 하고 가면 조심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역할극. 근데 이게 20명이 그 하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들을. 대학교에 막 들어간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학교에 적응도 잘 안 되고 요 맘때를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는데 이때 20살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행사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그 행사 물품은 또 얘네들이 광고를 따와요. 이 종교 집단이. 주는 거죠. 학교 앞에 주면서 심리 상담지를 이렇게 나눠주게 합니다. 요즘에 심리 상담으로 많이 이게 접근 포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랑 사실 정신과에 처음에 혹은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좀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확신을 얻고 싶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멘토라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절대 종교 얘기를 안 해요. 난 음악에 좀 관심이 있다. 그 음악 전문가가 붙고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전문가가 붙고 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서 이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명이 플랫을 짠 계획대로 움직여서 그날 하루 뭔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사는 게 라이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우리는 왜냐면 사주 점시장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네 진짜. 박 원장님도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 역할은 질문이었는데 질문을 왜 셀프로 가져가고 그래요? 자, 내가 시킨 대로 대답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질까요? 그러니까 성향을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장관의 회장도 그랬고 조이서도 그랬고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자기애적 인격장애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자기애적 성향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도 강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지지 않아요. 성격군에서 A, B, C군이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은 B군에 있고요. C군에 이제 의존성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의존성 성격인 분들은 자기 확신이 약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능력치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센 분들, 강한 분들, 자기를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끌린다라는 거죠. 뭔가 강하고 자기보다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존적인 성향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이란 나이는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이 당연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잘 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 낮아요, 대부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했어도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그땐 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도 한몫을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보상을 어떻게 받냐? 난 대단한 사람이 인정해줬어가 그쵸. 그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또 선택받았다. 나는 올려주거든요. 선택받은 존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라는 사람들이 가서 자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 대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너 될 것 같아. 너 나만 따라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훅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피암시성인데 쉽게 말하면 최면 같은 거에 잘 걸리는 성향이 있어요. 보통은 성격하고 이제 이어보면 연극성 인격이 이제 피암시성이 높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는데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관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암시성이 높고 기가 되게 좋으시네요라고 했을 때 내가 되게 기가 좋은가? 점 좋아하고 사주 좋아하는 분들도 비슷해요. 이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꼭 그런 성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현재 어떤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땐 정말로 누가 지푸라기라도 던져주면 그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사실 그들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돌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되어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이분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반대로 이분들이 일단 접근을 시작하면 주변의 다 관계를 잘라내죠. 다 이제 자르고 고립을 시켜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집단만이 나를 인정해주는 집단이고 이 집단만이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는 집단이고 그렇게 돼서 조금씩 더 발을 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사실 어떤 타겟이 정해졌을 때 그 타겟에게 달라붙어 너는 나만 믿어야 돼. 네 주변에 얘는 좀 이상해. 쟤는 저게 이상해 하면서 대인관계를 다 잘라내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근데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도 마찬가지. 종종 만날 수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자기 말만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야, 넌 내 말만 들어야 되라고 접근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자리에 가거나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뭔가 이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또 연애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피하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당하거나 경험하는 일인데 네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친구들 꽤나 많거든요. 그때는 또 그게 나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사랑인 걸로 착각을 해서 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봤었는데 말로는 만나라고 해요. 갔다 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저랑 둘이 있을 때 그 온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온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이 만나도 괜찮다고 하니까 만나고 오죠? 그럼 그 온도는 말도 안 되게 식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박탈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면서 자꾸 자기만 바라보게끔 학습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꾸 데리고 나온 거야? 그게 그랬나? 사이비 종교의 수장도 정신병일까요? 망상증, 허언증? 자, 교주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세력을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교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애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 사상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사람들에게 내비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게 의심스럽지 않은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만났던 그 20여 명의 그 종교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종교는 일부러 그들을 공략한다. 왜냐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와이프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큰 에비던스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목회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건데 이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그걸 풀어내요. 똑같은 성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리고 그 교주 자체가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훨씬 더 자극적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재미와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형이 먼저 가고 동생이 따라가고 또 형이 나오는데 동생이 못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교주들이 갖고 있는 좀 기본 컨셉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떠올릴 때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가? 근데 명확한 거는 소위 우리가 공상허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거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교주들은 명확하게 나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말하면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거를 100% 믿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그것도 다 계획된 거라는 거고 그것도 다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본인은 절대로 신이 아니고 본인은 절대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정도의 지능은 돼야지 교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실 감각이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아주 좋죠. 예. 병적인 사람들은 뭐 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분명히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보다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가까운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제가 수련 받을 때 농담으로 하던 건데 우리가 중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 중독이 있고 행동 중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마약, 약물 뭐 이런 물질 중독이 있고 아니면은 뭐 도박 아니면은 뭐 게임, 쇼핑 뭐 등등의 행위 중독이 있다 치면은 이런 중독들을 다 이기는 제일 가장 센 중독이 종교라고 우리가 농담으로 할 정도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은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주는 부분이 그치. 확 생겼을 때 이 교원들이 나중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너무 센 거죠. 중독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나 행위는 그게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채워주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데 그치. 그 종교 집단 내에 있을 때는 그게 계속 채워지는 착각을 해준단 그 말이에요. 결속감을 계속 네, 느끼게 그것 해주는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가 좀 다르다 혹은 나에게 절대자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인정 못하는 거는 결국 내가 그 안에서 지냈던 시간, 내 인생, 내가 거기다 쏟아부은 경제적인 것들을 다 부정해버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다 똑똑하더라는 거죠. 뭘 느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그거를 걔네들은 굉장히 잘 채워줬구나라는 그쵸.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올만 하면은 승진을 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었다가 어느 순간 약간의 몇 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학생이 됐다가 실제로 선생님이 됐다가 나중엔 어떤 걸 하냐면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교원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얘네들을 빼가니까. 나중에는 전체 뭐 한 군단 같은 거 하나 이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성취해 나간다는 느낌을 갖고 이게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4년 지나가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온다라는 건 본인의 인생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온 사람들이 1년, 2년 정말로 진짜로 다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내 인생을 날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한 가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들은 연애도 남자들이 27 이후부터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해요. 근데 비밀 연애를 그러니까 그게 스릴 있겠는데? 그걸 또 채워주더라.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이게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얘랑 연애한다고 서로가 서로의 예의를 못해. 왜냐면 난 27 전엔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안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의 교리야. 그러니까 가중 연애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약간 욕구나 쾌감 만족이겠네요. 그렇죠. 이것들이 또 채워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정서와 육체 동시에 이제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셌던 거죠. 이분은 다른 사람이 구출을 해줬는데 이 구출해준 사람이 또 사이비 종교여가지고 거의 4년 이상 감금당했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한 10만 원을 준대요. 한 20대 한 중후반쯤 되면은. 그게 이제 활동비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 사채를 땡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들의 어떤 기본 이념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일제 치하에 있는 일본이고 자기들은 대한독립투사다. 우리가 지금은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게 50년 뒤에 독립이 되면은 우리는 영웅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교회 불지를 하는 지령을 받기도 하고요. 테러하라고 실제로 명령을 받았던 분도 만났었어요.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종교가 깨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에 이거 나가면 안 돼. 우리 끝나. 못 나가겠지. 근데 그냥